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허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네,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관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는 재밌는 즐길거리가 참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여기 와서 만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나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광학편, 오늘은 특별히 과천과학관 국정훈 선생님과 제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정훈쌤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강사로 있는 국정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국립과천과학관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공원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과학관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요. 근처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서울대공원 등이 있으니까 꼭 한번 구경 오시도록 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다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풀어준 문제의 답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할까 해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프리즘에 대한 내용에 먼저 해설을 좀 해줄게요. 프리즘으로 햇빛이 여러 단색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힌 과학자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뉴턴입니다. 천왕중 친구들은 60%가 넘는 친구들이 뉴턴이라고 해줬고 2위를 마이켈슨이라고 해줬어요. 금기중 친구들은 1위가 마이켈슨, 2위가 뉴턴이었는데요.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 마이켈슨이 나왔을까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 유명한 검색 사이트 내 땡땡에 선생님이 프리즘 과학자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마이켈슨의 프리즘 이야기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내용은 한번 읽어보고 답을 쓰도록 합시다. 마이켈슨은 프리즘을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마이켈슨 간섭계 실험에서 빔 스플리터라고 해서 그 레이저를 두 개로 나누는 장치가 있어요. 그 용도로 프리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마이켈슨은 오답이었고요. 정답은 뉴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모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같은 장소를 다른 시기에 그린 그림 두 점을 함께 관찰하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계절이 달라서 낮과 밤, 이별을 겪거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서 왼쪽은 따뜻하고 오른쪽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온도 차이인 것 같다. 이런 답도 있었고요. 모네가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극해서 그렸을 것이다. 다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예술 작품은 감상하는 사람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모네의 마음이 좀 얼어붙은 건 아닐까? 이별을 겪은 건 아닐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의 공통점은 색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장면이지만 따뜻한 적색 톤에서 차가워 보이는 파란색, 보라색 톤으로 그려진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흔히 적색 700나노미터에서 자색 계열 400나노미터까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흥미롭게도 눈에서 색상 감지를 담당하는 원추세포는 가시광석 영역에 가까운 자외선에도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의 각 부분들이 이 세포까지 가기 전에 자외선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수정체가 약 300에서 400나노미터 부분을 각막이 그보다 짧은 영역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네에게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단백질이 뿌옇게 흐려져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백내장 수술 등으로 여기 수정체의 일부분을 적출하거나 수정체가 아예 없는 사람은 그만큼의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수술은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 부분을 제거한 후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외선을 보면 푸른 듯한 흰색으로 보이고 화가인 클로드 모네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 그림에 푸른색이 많아진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차시에 제시했던 작품 외에도 모네의 일본식 정원을 시간순에 따라서 살펴보면 비슷한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 오간에는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눈의 질환을 체험해보고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 과학관에 온다면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녀와 할머니 착시현상 그림 있었죠.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에 진짜 몇 퍼센트가 어떤 거를 답변할까 궁금해가지고 냈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할머니보다 미녀를 더 많이 봤다고 답을 줬어요. 하나만 보면 조금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두 개를 더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이 그림 먼저 봅시다. 자, 그림에 있는 한번 선을 한번 보세요. 자, 어느 게 더 길어 보이나요?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나요? 아니면 아래 게 더 길어 보이나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위에 게 더 길어 보인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정답은 두 개의 길이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의 색깔이 어떻게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는 아마 A가 훨씬 더 진한 색일 것 같은데요. A의 색을 주변으로 다 칠하면서 B까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는 두 개는 같은 색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착시현상 그림은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심심할 때 친구들과 한번 찾아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세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서 여러분들이 본다는 행위를 과학적으로 표현해 봤었어요.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눈에 맺히고 시세포와 신경을 통해서 전기 자극이 뇌로 전달돼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었죠. 인류는 더 작은 것,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렌즈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 관측한다는 얘기죠. 원자나 분자 수준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이용해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X선이 발견된 이후 지금은 X선을 통해서 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서 확장된 거죠. 블랙홀은 어떤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젠 이런 상상도를 넘어서서 블랙홀 중심과 주변부의 상호작용들을 기계 관측이나 실험 수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과학적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남겨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답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이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빛이 아닌 다른 물질로 보게 된다면 더 잘 볼 수 있나요? 라고 한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다른 물질로 보게 된다라. 다른 물질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이 빛을 보는 과정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완전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선생님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의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깥에 있는 영역들, 자외선 또는 적외선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을 볼 수는 있겠죠. 곤충이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랑 보는 세상이 아마 많이 다르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빠르나요? 네, 사실 2011년도에도 이 이슈로 과학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중성미자의 변환 과정을 연구하던 이탈리아 연구팀이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생성된 중성미자가 73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검출기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도착했다고 발표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차례 더 실험이 반복되고 최종적으로 실험 장비의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적외선 치료기 같은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또 빛을 이용한 심리치료도 있나요? 라고 한 친구가 답도 질문해 줬네요.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있죠. 자외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를 한다던가 꼭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자외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의 식당에 가면 컵이 들어있는 파란 빛이 나는 물체가 있는데요. 그게 자외선 살균 소독기로 자외선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죠. 빛을 이용한 심리치료가 있냐고도 물어봤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요건 또 찾아보니까 조명의 색 온도, 그러니까 우리 나오는 지금 형광등 같은 이런 색깔에 있는 색 온도를 이용을 해서 그 색을 변화시켜 가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의 미술 치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 색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내용은 연구 분야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도들, 방법들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눈 안에 색상을 인지하는 수용체의 종류와 양 등 이런 생리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본 영상에서 사람들의 기존의 기억과 경험에 따라서 색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이 나나요? 현대의 수많은 그 전자기기나 사진에 익숙한 사람들은 역광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광이라 약간 어둡게 보이는구나 라고 뇌가 판단을 해서 뒤가 밝으면 자동으로 머리에서 보정을 해서 뇌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것이 다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내용처럼 뇌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색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색상을 다르게 보여주고 그에 따른 뇌파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가 있네요. 무채색과 유채색, 난색과 한색에 따라서 뇌파인 베타파와 알파파의 차이를 봤다고 해요. 무채색과 유채색은 이완 반응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난색과 한색의 차이를 보는 것은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뇌파를 이용해서 색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 시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은 이건 소수의 일관된 의견이 다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인데요. 6명의 사람에게 색을 보여주고 어떤 색인지 응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나올 때마다 6명 중 미리 약속된 2명의 임포스터는 계속 녹색이라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다른 4명도 파란색을 보고 녹색이라고 답변하는 빈도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파란색을 봤지만 튀기 싫어서 그냥 녹색이라고 대답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뇌도 정말 그걸 녹색으로 봤을까요?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잔상을 이용해서 이걸 검증을 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녹색을 지속적으로 보다가 흰 종이를 보면 잔상으로 그의 보색인 적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을 보다가 흰 종이를 보면 그의 보색인 주황색이 보입니다. 만약 나는 파란색으로 봤는데 이상해 보이기 싫어서 녹색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파란색의 보색 잔상인 주황색이라는 답변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뇌가 착각을 해서 초록색으로 봤다면 적색을 봤다고 대답할 확률이 높았겠죠. 결과는 정말 뇌가 녹색으로 인지해서 녹색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도 결과지만 보색 잔상을 이용한 이 검증 방법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이는 색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까요? 라는 질문에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나름의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연구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어떤 방법으로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궁금한지 분야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두 학교 모두 1위는 투명인간이었고 2위는 유사과학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인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는데요. 투명인간은 사실 빛의 성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투명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부터 시작을 해보면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지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맨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책은 무려 1897년도의 책이고요. 지금이야 굉장히 식상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이었거든요. 그때가 얼마나 옛날이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일 때 영국에서는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소재로 책을 냈던 거죠. 모든 스토리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수 없지만 거기서 주인공은 약을 마시고 투명인간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투명인간은 SF의 단골 소재로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미디어들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에서도 투명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투명하게 되는 것을 소재로 다뤄서 나온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이 책을 한 번은 읽어봤을 수도 있고 영화로도 아마 보았을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굉장히 성공한 프랜차이즈 시리즈죠. 조앤 K 롤링이 지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투명 망토가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는 해리가 투명 망토를 생일 선물로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사용하는 장면도 CG로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 구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투명인간은 어떻게 투명해질 수 있을까요? 빛은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 투과, 흡수라고 하는 세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번 유리창을 한번 봐봅시다. 유리창 보면 아마 바깥이 눈에 보일 거예요. 바깥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태양빛을 받아서 바깥에 있는 물체에 반사되어 들어온 빛이 지금 유리창을 통과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유리창이 투명한 이유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유리를 그대로 통과하여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유리창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모든 빛이 통과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빛이 반사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투명인간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원래 눈 안에 반사되어 들어온 빛이 눈 안에 망막에 맺혀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온몸이 투과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 눈에 상이 맺히지 않을 거잖아요. 이러한 단점을 빼더라도 중요한 점은 인간이 모든 빛을 통과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면 사실 해리포터에 나왔던 것처럼 투명 망토 같은 제품을 쓰는 것이 되게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캐나다의 한 기업에서는 바깥에서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투명 스크린을 개발해서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을 보면은 뒤에 배경은 보이지만 사람은 사라지죠? 어떻게 물체를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그 방법은 렌티큘러 렌즈, 렌티큘러 시트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렌티큘러는 긴 원통형의 볼록 렌즈를 평행하게 줄지어서 길게 이어붙인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제가 지금 렌티큘러 시트를 좀 더 자세하게 스마트폰 현미경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고요? 여러분,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죠. 렌티큘러는 원통형 볼록 렌즈가 반복되는 구조죠. 따라서 렌티큘러를 통과하는 빛은 진행하는 빛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물체에 반사된 빛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렌티큘러를 통해 들어온 빛은 각도를 잘만 조절하면 빛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렌티큘러 제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접한 렌티큘러 종류는 아마 요거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보이죠? 이것도 렌티큘러의 하나의 특징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요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다른 이미지 두 개를 선택하고 각 이미지를 아주 얇게 분할합니다. 렌티큘러 원통형 볼록 렌즈 사이즈 정도로요. 그런 다음에 각 이미지를 교대로 배열하도록 프린트합니다. 그 위에 렌티큘러 시트를 씌우면 완성! 각도에 따라서 렌티큘러 시트가 분할된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각각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중에서 파는 렌티큘러 시트를 활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요거의 최첨단 기술은 앞에서 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중에서 렌티큘러 마술이라고 치면 나오는 아주 작은 시트인데요. 보여줄게요.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여기 지금 줄 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죠? 그렇죠? 자,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요 나머지 펜 두 종류와 짧은 빨대를 이용해서 한번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펜 두 개를 이렇게 나란하게 놓아주시고요. 거기에 수직이 되게 아주 짧은 빨대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렌티큘러를 직접 비춰가지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겠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펜이 안 보이죠? 지금 줄에 수평한 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점점 내려왔을 때 수직인 빨대만 보이게 됩니다. 어때요? 뒤에 있는 펜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투명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자,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지금 렌티큘러가 원통의 막대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대로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사라질 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봐주세요. 자, 갑니다. 자, 다시 보여줄게요. 자, 펜 두 개는 잘 보이지만 지금 검은색 빨대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죠?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 이 렌티큘러 요 방향이랑 수직이 되었을 때 그때는 물체가 조금 퍼지는 게 줄어들어서 우리 눈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에 지금 렌티큘러와 같은 방향인 것들은 빛이 확실히 많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블루라이트란 가시광선 영역 가운데 38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빛알의 에너지가 센 편인 청색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디지털 장치의 블루라이트가 눈에 손상을 일으키고 눈 건강에 해롭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청색 LED가 내는 파장대의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사용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사용하라고 따뜻한 색으로 이렇게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종류의 빛이든 멜라토닌의 분비에
다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만 확실히 색온도가 높은 청색광 쪽이 멜라토닌의 분비 억제가 좀 더 크긴 하네요. 두 번째로는 노안이나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고 광고가 되고 있어서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우선 디스플레이의 블루라이트가 눈에 손상을 입힌다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2020년 기준으로는 못 찾았고요. 하지만 16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 내용에는 첫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것. 둘째, 그런 푸른 하늘을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눈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안 되었을 뿐이지 그 유해성은 또 언제 증명될지 모른다는 의견과 마치 과거에 전자레인지가 암을 유발한다는 유사과학처럼 공포심을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들도 있네요. 우리는 이렇게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도화된 과학기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을 사느냐 마느냐처럼 우리는 다양한 과학과 관련된 이슈들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보고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과학적 소양을 키워야 하고 오늘 이렇게 짧은 만남도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재밌게 시청했나요? 이 외에도 되게 많은 과학 전시물이나 교육들이 과학관에 있으니까요.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 많이들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